큰 비가 내린 뒤 산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을 서쪽 마을에서 산사태가 나 집 여러 채가 떠내려갔고 백성들이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곡식을 풀면 나중에 모자랍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매번 퍼주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길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끊기고 바람도 멎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자들이 하나둘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짐승 중에서도 큰 것이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 순간 앞쪽 숲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길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었고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살려다오.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외면했던 그 말을 이제야 제 입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초롱불야화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울 수령과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앞발이 쇠에 꿰어 있었고 밤새 내린 눈 위로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저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다른 짐승의 밥이 될 터였습니다. 그 앞에 젊은 사냥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칼을 들면 새끼 호랑이의 목숨은 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새끼 호랑이를 관청에 바치면 포상금이 나올 터였습니다. 병든 어머니 약값, 바닥난 쌀독, 당장 내일 끼니까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오래 망설이다 중얼거렸습니다. 산짐승도 목숨은 소중하지. 그는 덫을 벌려 새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숲속에서 낮고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눈 쌓인 소나무 사이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황금빛 눈이 사냥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도 늦을 거리였습니다. 활을 집어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냥꾼은 그저 가만히 서서 새끼 호랑이 옆을 비켰습니다. 새끼가 절뚝이며 어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한 번 핥아주더니 다시 사냥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을 듯한 사나움도 금세 물러설 것 같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미 호랑이는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사냥꾼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끝에 그 호랑이가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억하겠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의 이름은 이현수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해가 서산에 걸리면 금세 어둑해지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자주 내려와 농가를 어지럽히고 흉년이 들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 마을 끝자락 허물어진 초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사냥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활 다루는 법을 배웠고 산길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짐승의 발자국만 보아도 언제 지나갔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사냥꾼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잡았고
새끼를 벤 짐승이나 어린 짐승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산을 알되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현수의 어머니는 병약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이 깊어졌고 밤이면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약값은 늘 부족했고 쌀독은 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현수는 새벽부터 산을 탔습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을 팔고 산삼이나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몸은 고되었으나 마음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다고 마음까지 굶주리면 안 됩니다. 그런 현수가 새끼 호랑이를 살려준 것입니다. 포상금 대신 한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꿈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몇 해 뒤 현수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군관 일행이 산을 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5이었는데 그 중에는 병조의 젊은 관리 서진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적 소탕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으나 안내하던 자가 중간에 도망쳤고 큰 비까지 내려 산길이 끊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일행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졌고 한 군관은 발목을 다쳐 걷지도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저물자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가 칼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면 우리 모두 끝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현수였습니다. 그는 산짐승을 쫓다가 낯선 발자국을 발견하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젊은 관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길을 잃어 사흘째 헤매고 있소. 부상자도 있고 먹을 것도 없소.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험한 길이지만 제가 아는 곳으로 가면 날이 밝기 전에 마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밤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부상당한 군관을 직접 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나무뿌리 하나, 바위 하나를 놓치지 않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중간에 늑대 무리를 만났을 때는 횃불을 휘두르며 앞장서서 쫓아냈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자네 두렵지 않은가? 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랐습니다. 이 산의 짐승들보다 제가 이 길을 더 잘 압니다. 날이 밝을 무렵 일행은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탈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젊은 관리는 현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었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에서 길 잃은 사람을 만나면 돕는 게 당연합니다. 은혜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진호는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젊은 관리는 떠나기 전에 다시 현수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산골에서 썩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요. 혹시 관아에서 일할 생각은 없는가?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글도 짧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글은 나중에 배우면 돼요. 자네에게는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소. 산길을 아는 눈,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력, 그리고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오. 현수는 병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약값은 늘 부족했고 겨울이 다가오면 또 기침이 깊어질 터였습니다. 사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젊은 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관아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처음에 포졸로 들어갔습니다. 산을 타며 도적을 쫓고 무너진 길을 정비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다른 포졸들은 처음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산에서 짐승이나 잡던 놈이 뭘 안다고. 글자도 모르는 것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현수는 대꾸하지 않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서고 누구보다 늦게 쉬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앞장섰고 공은 남에게 돌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친구 보통이 아니야. 말은 적은데 일은 확실히 잘하는군. 그러던 중 현수의 이름을 온 고을에 알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해 봄 산적대가 인근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곡식을 빼앗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관아에서 보낸 포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적의 수는 20명이 넘었고 두목은 한때 군졸 출신이라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현감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군을 요청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마을이 당할 것이다. 이때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혼자서 20명이 넘는 산적을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를 자 10명만 주십시오. 그리고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현감은 반신반의했으나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먼저 산적의 근거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읽고 꺾인 나뭇가지를 살폈습니다. 이틀 만에 산적들이 숨어 있는 골짜기를 찾아냈습니다. 정면으로 들이치면 군졸 피해가 클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밤에 저들이 술에 취해 잠들 때를 노립시다. 포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가 너무 적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숫자로 이기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자만하고 있고 우리는 지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현수는 포졸 셋을 데리고 산적 진영 뒤쪽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산적들은 예상대로 약탈한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에서 불화살이 날아가 천막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산적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불과 함성이 터지니 얼마나 많은 병력이 온 것인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그 틈을 타 두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목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내까진 놈이. 그러나 현수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쫓으며 익힌 몸놀림이었습니다. 2번 칼을 맞받아친 뒤 그는 두목의 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두목은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목이 이를 갈았으나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산적 23명 중 15이 사로잡혔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군 피해는 부상자 2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포졸 현수가 10명으로 산적대를 소탕했다더라. 두목을 직접 잡았다는구먼. 현감은 크게 기뻐하며 현수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를 포교로 삼겠다. 앞으로 이 고을의 치안은 그대에게 맡기겠노라.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 뒤로도 현수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천자문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더디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간단한 문서는 직접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뇌물을 주려는 자에게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산에서 배운 것밖에 모릅니다. 산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잡고 남의 것은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현수는 마침내 한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종육품 현감 자리였습니다. 미천한 사냥꾼 출신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자리였습니다. 부임하는 날, 그는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손은 아직 칼과 활에 익숙했고, 어깨에는 산짐승을 업어 나르던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가난을 알고 굶주림을 알고 백성들의 고통을 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리라.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현수가 대감이 되었다지. 참으로 사람 팔자 모를 일일세. 착한 성품이니 좋은 수령이 될 게다. 처음에 현수는 정말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세금을 가볍게 하려 애썼으며 부정한 청을 받으면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세관하에 부임하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을 알아서 백성의 굶주림도 압니다. 이 고을에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두들 좋은 세상이 오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늘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수령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 주변에 이상한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현수의 곁을 파고든 자가 있었으니 아전 출신의 구만길이었습니다. 만길은 입이 달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겉으로는 늘 허리를 굽히며 충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관할을 재배불리는 곳으로 여기는 간사한 자였습니다. 대감마님, 만길은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윗자리에 오르면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깨끗하기만 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우습게 봅니다. 처음에 현수는 그런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부정한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러나 만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들 예를 갖춘다는 뜻이지요. 더구나 대감께서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생도 많으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요. 그 말은 독처럼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한두 번 눈 감아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곡식 몇 섬이 새어도 모른 척했고 부유한 상인들이 올리는 선물도 성이라니 거절하기 어렵다 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이 부정을 부르고 편의가 편법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현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세금이 무겁다고 호소하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라 법이 그러한데 나더러 어찌하란 말이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관아 마당에 엎드리면 만길이 먼저 나서서 쫓아냈습니다. 감히 대감님 앞을 더럽히느냐. 송사하려면 예를 갖추고 오너라. 예를 갖춘다는 말은 곧 돈을 바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관아 창고는 채워졌고 현수의 집 뒤뜰에는 새 기와가 올라갔습니다. 밥상에는 산의 진미가 끊이지 않았고
비단옷도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수척해졌는데 현수의 얼굴만 윤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믿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냥꾼은 죽었구먼. 권세가 사람을 저리 바꾸는가. 굶주림을 알던 사람이 더 무섭게 구는구나. 그러나 관아 안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길과 함께 대감의 손발이 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교 박칠수는 특히 악질이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거칠어 세금을 독촉할 때면 아녀자들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백성의 솥단지며 농기구를 빼앗아갔고 심지어 상을 당한 집에서 상복 입은 이들에게도 세곡을 독촉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흉년 끝에 겨우 보리를 심으려던 농부 하나가 관아 앞에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올해만 조금 늦춰 주십시오. 보리 수확 후에 반드시 내겠습니다. 지금 씨앗까지 빼앗기면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만길이 먼저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건 내 팔자가 그런 탓이지 나라의 탓이 아니다. 현수는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라법이다. 그날 김서방은 씨앗보리까지 빼앗긴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의 어린 딸이 굶주림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갈았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현수는 다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린 산길, 그 끝에 서 있는 호랑이. 예전과 달라진 것은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깊던 그 눈에 이제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꿈속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다가오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묻는 듯 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느냐? 현수는 밤마다 잠을 설쳤으나 낮이 되면 다시 관복을 걸치고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들리는 작은 경고를 오래 무시하면 결국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현수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끝자락이었습니다. 큰 비가 내린 뒤 산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을 서쪽 마을에서 산사태가 나 집 여러 채가 떠내려갔고 백성들이 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령이 직접 나가 피해를 살피고 구휼미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길은 창고문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곡식을 풀면 나중에 모자랍니다. 무엇보다 이참에 백성들에게 더 엄히 굴어야 합니다. 울고불고 한다고 매번 퍼주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 정도를 먼저 보자.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를 지키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현수는 포교 며칠 거느리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만길도 함께였습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집터에 앉아 울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은 사람보다 창고에 피해가 있는지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끊기고 바람도 멎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자들이 하나둘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압니다. 산이 갑자기 숨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짐승 중에서도 큰 것이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박칠수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대감, 뭔가 이상합니다.
그 순간 앞쪽 숲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길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었고 포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활을 들려 했으나 손이 떨려 활 시위를 당기지도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늙은 범도 아니고 기운이 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사람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고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바로 그 겨울날 숲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렀어도 그는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덫에 걸린 새끼를 풀어주던 날,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바로 그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포졸들이 뒤로 물러서자 만길은 현수의 뒤에 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활을 드십시오. 죽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수의 손은 활로 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현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칠수가 겁에 질려 창을 던졌습니다. 창이 빗나가 나무에 꽂히자 호랑이가 크게 포효했습니다. 산이 울릴 듯한 큰 소리였습니다. 말이 날뛰었고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제각기 도망쳤습니다. 만길도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도 산비탈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산길에는 현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발 뒤꿈치에 허공이 닿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절벽 끝까지 밀려왔음을 알았습니다. 아래는 빗물에 깎인 골짜기였습니다. 떨어지면 목숨이 붙어 있어도 성할 리 없었습니다. 현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살 살려다오.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외면했던 그 말을 이제야 제 입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덮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눈으로 범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호랑이는 입을 열지 않았는데 현수의 머릿속에 선명한 말이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너는 수많은 사람의 숨을 끊고 있다. 그 목소리는 꾸짖는 듯 했으나 화만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무거운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산의 짐승은 배가 부르면 그친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왜 그치지 않느냐? 현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관아 마당에 엎드리던 백성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씨앗 보리를 빼앗긴 김서방, 병든 아이를 안고 약값을 구걸하던 어미, 세금에 짓눌려 울던 노인들. 그는 그것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한층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살려주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 호랑이는 낮게 울음소리를 내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그대로 절벽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멀리 도망갔던 만길과 포졸들이 조심스레 돌아왔습니다. 만길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척했으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하마터면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들으면 흉흉한 소문이 돌 것입니다. 현수는 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충직한 듯 붙어 있었으나 방금 그 순간 만길은 가장 먼저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자였습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뜯어낼 때도 늘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만길의 얼굴 뒤편에 감춰진 추한 속내를 똑똑히 본 듯했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가 추녀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술을 들이켜 보았으나 정신은 더 또렷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절벽 끝이 떠올랐고 호랑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의 너는 수많은 사람의 숨을 끊고 있다. 날이 밝자마자 현수는 관아 창고를 열어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직접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길과 박칠수가 빼돌린 돈과 곡식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현수가 눈 감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장부란 원래 조금씩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따져보시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고 열쇠를 내놓아라. 만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날부터 관아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현수는 백성들의 송사를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독촉을 멈추게 했고 산사태를 당한 마을에 창고 곡식을 풀도록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데인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대감이 갑자기 왜 저러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만길이 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예상대로 만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칠수와 몰래 술을 마시며 이를 갈았습니다. 대감이 미쳤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챙길 게 없어진다. 그럼 어쩌실 겁니까?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걸 이용하면 된다. 며칠 뒤 고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난 뒤 대감에게 귀신이 붙었다. 밤마다 대감이 혼자 중얼거리며 창고를 헤맨다. 관아의 재물을 모두 산에 바치려 한다. 같은 헛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늘 그렇듯 살이 붙고 부풀어 올라 더 흉흉해졌습니다. 만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몰래 창고의 곡식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 책임을 현수에게 뒤집어 씌울 계략을 꾸몄습니다. 구휼미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면 백성들의 분노가 다시 대감에게 향할 것이고 윗고을 감사가 내려왔을 때 모든 잘못을 현수에게 뒤집어 씌워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늘이 보고 산이 듣는 법이었습니다. 그 무렵 예전에 씨앗보리를 빼앗겼던 김서방이 관아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사태로 집을 잃은 사람들, 세금 때문에 논을 빼앗긴 사람들, 박칠수에게 맞아 상처가 남은 노인까지 여럿이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처럼 울며 사정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나기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관아 인장이 찍힌 서류 몇 장과 은전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만길의 심부름꾼이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펼쳐 보았습니다. 창고 곡식을 몰래 팔아넘긴 내역과 그 대가를 나눈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만길과 박칠수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수의 이름까지 마음대로 끼워 넣어 두었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저들을 이렇게 크게 키워 놓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만길과 박칠수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미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길은 은전을 챙기며 낮게 웃었습니다. 대감이 정신 차린다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아나. 죄는 다 저 늙은 호랑이 귀신씬 대감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린 다른 고을로 가면 그만이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현수가 직접 군관들을 이끌고 들어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허세도 없고 취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묵은 부끄러움과 결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버려라. 박칠수가 칼을 빼들었으나 군관들이 곧장 그를 제압했습니다. 만길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잠시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다 대감을 위해 입 다물어라. 현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망친 것이 아니다. 내 안의 욕심이 나를 망쳤다. 하지만 내 죄 또한 가볍지 않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자들이 이제는 죄인으로 묶여 서 있었습니다. 만길과 박칠수는 두 손이 결박된 채 끌려 나왔고 그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관아 계단 위에 서서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고을의 수령이었으나 수령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대감이 스스로 죄를 입에 올리는 광경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난을 알던 내가 권세를 얻자 백성의 굶주림을 외면했습니다. 눈 감은 죄, 방조한 죄, 탐한 죄가 모두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내 죄를 밝힙니다. 그는 관복의 허리띠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핑계로 저들이 죄까지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장부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만길과 박칠수가 창고 곡식을 빼돌리고 세금을 빌미로 사사로이 재물을 뜯어내고 심지어 구휼미까지 팔아치운 증거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미는 울음을 터뜨렸고 맞아 상처를 입었던 노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만길은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도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저희만. 현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맞다. 나는 내 죄를 막지 못했고 함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는 내가 윗고을 감사 앞에서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 몫의 벌을 피할 수 없다. 그날 만길과 박칠수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감사가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만길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옥조를 매수해 밤중에 빠져나와 산으로 달아난 것입니다. 숨겨둔 은전을 챙겨 다른 지방으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도망치려는 길이 예전 현수가 절벽 앞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그 산길이었습니다. 만길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 늙은 대감은 이제 끝장이야. 그는 바위 틈에 숨겨둔 자루를 꺼내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뒤쪽 숲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길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호랑이였습니다. 만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손에 든 은전 자루가 터져 동전이 산길에 쏟아졌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덮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만길은 기어서라도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군관들과 현수가 산길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길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현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때 자신도 똑같이 그 절벽 끝에서 목숨을 구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역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묻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선택하겠느냐? 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길아,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내가 많은 사람을 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목숨을 빼앗고 싶지는 않다. 백성들 앞에서, 법 앞에서 죗값을 치러라. 그 말을 들은 듯 호랑이는 낮게 한 번 울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도망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호랑이가 악한 자를 꾸짖고 대감을 살렸다더라. 정말 호랑이에게 빚을 진 모양이구먼. 아니, 어쩌면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겠지. 감사는 고을의 장부와 백성들의 증언을 모두 살핀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길과 박칠수는 중죄로 다스려졌고 빼돌린 재물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고을 창고의 곡식을 풀어 산사태와 흉년으로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도 벌이 내려졌습니다. 수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명이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백성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현수가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땅한 벌입니다. 그는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울함에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벌을 감당하며 사람이 바뀐다는 뜻임을. 이후 현수는 고향 근처 산 아래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남은 재물은 대부분 백성들에게 돌리고 논 일부는 굶는 자들을 위한 공동 농작지로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무너진 둑을 고치고 겨울이면 장작을 패 나르고 병든 집에는 약초를 달여보냈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씨앗보리를 빼앗겼던 김서방이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감, 아니, 이제 대감이라 부르면 안 되겠지요.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서방은 한참 망설이다가 꾸벅절을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 뒤로 오래 알았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당신이 약초와 쌀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했다는 말은 아직 쉽게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현수의 머리에는 흰빛이 늘었고 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신기하게도 권세를 누리던 시절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리로 가진 것은 적었지만 밤마다 술에 취해 뒤척이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현수는 문 밖에 쌓인 눈을 쓸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 건너 숲 가장자리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었으나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벗을 만난 듯한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호랑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목숨을 한 번 살려준 것도 모자라 마음까지 다시 살려주었구나. 호랑이는 한 걸음 다가오더니 잠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예전 새끼 호랑이를 풀어주던 그날처럼 눈빛은 깊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현수의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기억하는구나. 현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잠시 뒤 호랑이는 몸을 돌려 눈발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커다란 줄무늬 등이 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빚을 갚고 또 빚을 내려놓는 순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더는 탐관오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늦게나마 초심을 되찾은 사람이라 했고, 어떤 이는 범에게 꾸지람 듣고 정신 차린 사내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노인들은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잊어도 짐승에게 진 빚은 끝내 돌아오는 법이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마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가난을 알던 사람도 권세 앞에서 눈이 멀고 눈물을 알던 사람도 남의 눈물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끝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산도 보고 바람도 보고 때로는 한 마리 짐승의 눈빛으로라도 사람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이연수는 호랑이 새끼의 목숨을 한 번 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은혜는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무너진 양심까지 다시 살려주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금 가진 자리보다 처음 품었던 마음을 더 오래 지켜야 합니다. 권세는 잠시지만 마음의 죄는 오래 남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호랑이의 이빨이 아니라 사람 안의 끝없는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